그렇고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약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후보님도 그거를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난에 처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른바 이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요즘 회자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강조하셨고, 그것의 프로세스는 사회적 대화다라고 하는 걸 되게 어필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 현재 이런 부분에 약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 거고, 이것의 해법은 뭔지에 대한 공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약하다, 현재는 약하다라기보다는 현재는 좀 잘 안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이 지금 원래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파트너인 야당을 보고 자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보다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당장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려면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에게 국민들이 176석이라는 굉장히 큰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할 일은 하고 또 미래도 좀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주류로서의 모든 어떤 여러 문제를 끌고 가는 힘을 발휘해 주길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달리 국민과의 야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뀔 사회, 누구나 다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국회 내에서만 꽁닥꽁닥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국민들과 과감하게 대화를 해나가고 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말씀하신 대로 우문현답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까지는 안정적 관리, 그 속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태세를 이제 전환해서 국민 속으로 또 넓게 깊게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민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 능동적으로 2년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의 운영 기조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당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총선 승리라는 걸 목표에 두게 되죠.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개 성과를 났죠. 어쨌든 뭐 났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태세와는 다른 태세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때가 됐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마 다음 대선에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안정적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 2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동시에는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관리한다고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선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 관리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적, 또 현장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이나 현상 유지적으로는 그렇죠. 이후에 정권 재창출은 멀어져 간다. 근데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은 건 맞으나 거기에 안주에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태세 전환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다가 뛴다든가 그 앉아서 눈을 맞춘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보통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뭐 정치평론가나 일반적인 기자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구체성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구호를 외치고 말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국민 속에 답이 있고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내용을 채우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 유능한 진보 리더십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로
그 90년 전에 이제 미국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일종의 이제 롤 모델을 말씀을 하셨어요. 뉴딜의 이제 핵심 가치가 구호, 회복, 뭐 전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른바 박주민표 한국판 뉴딜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담을 건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갖고 가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태세를 전환하는데 그런 구체성, 강론은 어떤 걸로 뭐 정책이든 네. 당 운영의 어떤 구체성이든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어려운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했고 네. 그런 노력을 한두 번 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긴급 네. 재난지원금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요. 이미 뭐 그런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저는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어떤 구호적인 측면에서도 더 힘을 좀 많이 쏟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구호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또 당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회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설계 단계라든지 뭐 개념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부품을 조립하는 데 좀 많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더라도 약간 개념 설계라든지 이런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산업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들도 당이 해야 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뭐 그래서 뭐 플랫폼 경제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린 뉴딜도 얘기하고 네.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뒷받침하면서 좀 더 힘을 갖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산업 정책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그걸 서포팅하는 게 저는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세문이나 출마선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환 첫 번째는 그 전환 과정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러 가치들 좀 다 소중하게 좀 챙겨야 된다. 젠더니 환경, 노동 네. 이런 것들이요. 네. 뭐 공정이나 연대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풍부한 아마 전환된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꾸리는데 필요한 가치들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내에 필요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회적 의제 연석회를 얘기했는데 네네. 그 하부의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별도로 좀 만들어서 네. 이런 가치들에 대한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필요한 것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준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노사 공동결정제나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든지 또는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한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또는 집단소송제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우리 당원들 당심에 그 스며 들어가면 그 흐름이 생겨서 집권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출마 선언문이나 뭐 유세 이런 과정에서. 근데 사회적 대화라는 게 이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 자체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뭐 또 누굽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뭐 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가 돼요.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화야 뭐들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화가 생산적이고 답을 내는 그러려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난 극복도 중요해. 근데 그거는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당위나 방향성인데 그게 실현되도록 하려면 각계각층과 구체적 아까 얘기하신 정책 사안이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과가 안 나고 있어요.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해법은 아까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76석을 얻은 뒤에도 좀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이 주로 이제 야당을 좀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의 기능이니까. 근데 사실 176석을 준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이제는 저희 당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저희가 한 120 몇 석 가졌을 때는 우리가 뭔가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176석이 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예. 합의를 실현할 테니 예. 대화를 하자 그러면 전에 저희가 시도했던 사회적 대화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진짜 저희가 이게 합의가 도출됐어 그럼 이거 할 거야라고 예. 하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저희가 열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렇죠. 예. 실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실효적으로 거죠. 할 수 있어요. 예.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의미의 대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실효적이고 굉장히 효과 있는 대화를 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능동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네. 과거처럼 대화를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침이 좋은 거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열어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러면 또 그걸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네. 저희가 야당을 상대할 때도 야 우리가 그냥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여러 차례 사회적 대화를 해보니 네. 이게 답이래. 네. 국민들이 이거 하라는데 해야지 하면은 야당을 설득하기가 훨씬 좋겠죠. 네. 예, 그런 능동성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실효성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집권당 당대표가 네. 그래도 되고 싶고 네. 그걸 해내겠다.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 당이 더 능동적으로 어떤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저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직 저희들이 합의되지 않은 그런 그 큰 방향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복지만 해도 뭐 저부담 저 혜택의 어떤 그런 형태의 복지냐, 네. 뭐 중부담 중복지냐 네. 이런 것도 수년간 뭐 조금씩 얘기만 나왔었지 진짜 대화다운 대화, 토론다운 토론 없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대학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 100년, 1000년 가야 되는 거냐. 우리 2년간 빡시게는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한번 토론해보고, 네. 여러 의견 모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는 또 설득도 이루어지겠죠. 하면서 네. 진짜 100년지대계라고 하는 이 교육을 청사진 한번 그려보자. 물론 실제로 그 청사진까지 가는데 10년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려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 힘을 저희한테 주셨고 예, 예. 그런 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정당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후보님의 그런 열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지금 입법부 내에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있고 제1야당인 그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석을 지지해준 국민들의 총의를 위해서 복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효과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마이웨이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입법 성과를 내. 그래서 실력으로 입증하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서비스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마이웨이 비슷한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급하신 협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 분립이 가장 골간이니까 우리 법을 또 전공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구현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행정수도 문제 좀 나왔지만 뭐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문제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일 집권당의 대표야. 또 야당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양 측면을 어떻게 조화해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요? 우선 이제 저도 야당과의 대화나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한테는 더 이상 상대방을 죽이는 식으로 정치하지 말고 예. 국민이 채점하는 예. 그런 경기로 가자라고 네, 좀 네. 제안을 할 거고 네. 야당과의 대화에는 오히려 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부채도 없고 역사도 별로 없습니다. 네. 저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대화를 하는 장애물 없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을 제가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도 다른 형태를 또 다른 색채를 띌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뉴딜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게 뉴딜이 미국에서 좀 진행이 되고 나니까 자유주의라는 말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에. 자유주의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자유주의고요. 그걸 반대하면 보수주의로 한참 동안 미국에서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정치학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에서. 자유주의는 원래대로 그러면 약간 방임 형태인데 자유주의가 국가에 개입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 자유주의. 그걸 반대하면 보수주의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 뉴딜이 이제 한창 힘을 발휘할 때는 그렇게 인식하고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에 서 있는 지형을 저희가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영향력을 많이 못 발휘하는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조차도 시민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또 저희가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그 위에 떠 있는 저희가 뭐 정치는 배라고 그러고 민심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이 떠 있는 물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저는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특정 보수적이라고 정치적 성향이 분류되는 지역에서조차도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면 과연 그쪽에서 표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형을 뉴딜이 했던 것처럼 지형을 바꾸는 작업들도 저희가 계속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현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제 공수처 문제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공수처 관련돼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고 시행 시기가 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위헌성 있는 법이다 또는 기부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야당과도 대화는 해야 되니까 짧고 집중적인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쪽이 태도를 전혀 변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고 어쨌든 뭐 현재 결정을 두고 보자고 하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고 이게 이제 현재 통합당의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실질 대화, 그러니까 효과를 창출하는 실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리더십의 어떤 요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아까도 이제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교육이 100년지 대계고, 그래서 최근에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것도 국가의 어떤 미래를 크게 획을 가르는 중대 사안입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주신 그 공약, 어떤 입장으로 보면 3부가 다 세종시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그렇고 또 어쨌든 국회도 또 가는 거고 사법부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특히 강조한 거는 전국 10개 거점 대학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예산을 2조 4천억 정도 투입해서 교육 분산을 해서 명실공히 균형 발전, 지방 어떤 분권 이런 것도 실어가는 국가 미래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이신데 조금 구체성을 좀 뭐 대학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이전이 제가 좀 다르게 약간 결이 다르게 주장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떤 대학 특정 대학을 이전하자가 아니라 지금 10개 정도의 지역 거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교육이 입시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학 입시 전까지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고 투자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입시를 통과하고 들어갈 대학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거나
국제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차피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도 하고 플랫폼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우리가 못 키워낸다. 즉 대학 교육이 굉장히 빈곤하고 부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학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할 거 10개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거점 대학이 그 투자를 바탕으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 수준이 높아진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졸업장도 이왕이면 같은 이름의 졸업장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있는 소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그 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몰릴 필요가 없죠. 거기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하고 그런 대학들의 취업까지도 묶어버리면 연계돼야 돼요. 예,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이전이 될 겁니다. 분산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인프라도 구축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는 기업들조차도 스스로 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역설적으로 기왕에는 저도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현실성도 있고 해법으로 유효하다 이런 어떤 저기 갔습니다. 공감을 갔는데 근데 이게 기왕에 왜 안 됐죠? 왜 안 됐다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복잡한 논리들이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논리 이면에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뭔가 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해관계의 가장 핵심이 서울대를 그럼 폐지하냐, 서울대를 이전하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그런 것까지 제 발언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보도하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10개 거점대가 엄청나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서울대만큼. 제가 2.4조를 얘기한 게 지방 거점대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서울대학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5분 후에 끝납니다. 평균 잡으면 2,400억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10개니까 2조 4천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2조 4천억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쫓아가려면. 뭐 똑같이 서울대가 투자한다고 이 격차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더 투자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그거예요. 끌어올려서 이걸 네트워크로 묶자는 거지. 뭐 특정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저는 그걸 넘어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려면 그게 이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의 체제나 운영 방식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기득권의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이제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의 역량이다. 기업으로 치면 CEO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경영 능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제 다음 일정도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도 잠깐 또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대법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주로 서면 심리예요. 헌재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서면 심리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헌재는 헌법적 가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광주로 좀 가고 대법원은 대구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이런 기획 아이디어 대안을 낸 분은 정치인 중에 기왕에 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박주민 표인데요. 법조를 전문가니까. 법조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대법원도 마치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권위, 상징성 이른바 이제 전통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제 우리 독자나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총화해서 자 그러면 박주민표 당은 나중에 이제 뭐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 역할을 할 때 서울시장일 수도 있어. 아니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 또 현재 당 대표의 후보로 나선 박주민표 리더십, 박주민표
시대 정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당원이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뭐 왜 내가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를 집약한과 흡사해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다 네, 빼주시고요. 네. 쓸데없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은 공적인 서번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저도 바쁘게 국민들을 만나고 봉사하려고 하겠지만 예.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 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한 리더십. 예, 그 봉사- 방향을 역동적으로 예, 추구하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속에서의 리더십.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리더십. 예. 예, 뭐 질문에 응해 주셔서, 그러니까 바쁜 시간 내서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한 데다가 좀 그래, 그래서 좀 예, 예.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예, 예.